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반등에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또 오르고 있고요. 지금 나흘 연속 코스피는 상승세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물이 꽤 나오고 있고요. 오전장을 살펴봤을 때는 다소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4위의 경제대국에 해당하는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향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또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지수가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미국 증시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 나타내면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1.98% 오르면서 98포인트 오르면서 163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625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오전 중에 잠시 하락하기는 했으나 개인이 매수세 매수로 흐름을 바꿨고요. 외국인 역시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지금 현재는 12포인트 오르면서 1635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면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역시 외국인이 힘을 써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69억 원 정도 매수, 개인이 109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1,2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 물량이 1,200억 원 넘게 들어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8포인트 오르면서 487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81포인트에 출발했었는데요. 시초가가 박스권 하단 라인을 지지해주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늘려갔습니다. 1.84% 상승 움직임 487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코스피와 비슷한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60억 원 정도 매수, 여기에 외국인이 69억 원 정도 매수로 대응해주고 같이 매수하고 있고요. 이에 기관이 166억 원 정도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시장 마찬가지로 스페인 충격의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외 환율이 상승하면서 상승 압력을 작용해 상승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월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원 18전 오르면서 1,196원 7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대한 증권업계 그리고 대외 시장에서의 호평이 쏟아지면서 자동차 종목들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 기아차가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 오르고 있고요. 한 가지 주목되는 점, 쌍용차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쌍용차가 르노-닛산 비인수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대우차 판매까지 11.7% 급등하고 있고요. 만도 자동차 부품주 만도까지 2.3%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업종지수로 봤을 때 통신업종들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업황에 대한 기대감에 증권업체들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3.4%, KT가 2.4% 오르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가 3%, 온세텔레콤 4.5% 오르고 있는 가운데 KT는 삼성전자와 와이브로 전문사를 공동으로 설립한다는 소식에 와이브로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가 13%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위다스 역시 10.9%, 솔리테크는 8%, 아마노로직스는 9%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주항공주들 개별적인 테마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나로 재발사를 9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입니다. 한양ENG가 14%, 한양디지텍 역시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요. LP시스템 11%, 비츠로테크가 11.7%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740포인트에서 1,560포인트까지 5월장 고꾸라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악재에는 내성이 많이 쌓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많이 팔고 있네요. 6천 계약 가까이를 지금 현재 매물로 내놓고 있는데 현물 시장과는 좀 대조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이 현재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물이 점차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1,500억 원 현재 순매수 규모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해외 변수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징 한번 정리해보죠. 네, 우선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소식과 이에 따른 지난 주말 해외 증시가 다소 좀 좋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금일 국내 증시는 이런 주말 해외 증시 영향에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주말을 통해서 악재에 대한 어떤 희석 효과가 있었던 점을 들 수가 있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이 대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이 한중일 정상회담 등으로 인해서 다소 좀 사태를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어떤 지수 상승을 이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난주까지 단기 주가 회복에 따른 기술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태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1.9%, 약 2%대에 가까운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개별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집중되는 점이 오늘 증시의 주요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도 유로존 쪽으로 눈치를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주요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주 전망을 좀 내려주시죠. 네, 이번 주는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금일 또 휴일이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 다만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시장 심리를 읽기 위한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시장 심리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유로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로화가 회복세를 나타낼 경우에는 금융시장도 주식시장도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지만 다시금 급락을 재현했을 때 시장 불안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 통화가치 변화에 따른 금융지표의 연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지난주서부터 시장 변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이 나타남으로써 이번 주도 아주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또 낙폭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전반적인 시장의 수준은 주 초와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이런 변동성 축소 기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잠잠하게 전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변수는 변수죠. 언제 또 돌발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호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쪽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환율 시장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서 들려오고 있는 신용 등급 하락 소식 이게 또 전체적으로 우리 환율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악재가 시장에서 반응하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했었던 수준 또 그 발표의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스페인의 신용 강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리스나 포르투갈의 신용 강등 소식은 상대적으로 약한 재료였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컸었던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지난 4월 달에 어떤 글로벌 주식시장의 수준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았었고 이때 받아들여지게 되는 어떤 악재의 강도는 컸었던 것과 비교해서 이미 적정한 수준의 시장의 가격 조정이 나타난 가운데 시장에 등장한 스페인의 신용 강등은 다소 좀 노출된 재료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 등과 같은 이런 국제기구들은 이런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관련된 어떤 정책 대응을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좀 소멸될 수 있다라는 어느 시장은 좀 내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어떤 환율에 미치게 되는 영향은 좀 제한되는 면 등이 오늘 외환시장의 주요 특징 상황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이 지난 2주간 100원이 넘게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도 이 환율의 진폭을 상당히 넓게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6.2 지방선거도 있고 굵직굵직한 이슈가 국내외에서 또 열려 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이 추가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지만 역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소 좀 관망 분위기는 짙어질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모멘텀이 배제된 가운데 다소 좀 종목별 가격 반등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것의 원인 중에 하나도 어떤
호재의 등장보다는 그동안의 주가의 수준이 너무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다라는 이런 가격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현재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의미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접근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조금 배틀을 짧게 쥐고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여전히 어떤 추세적인 의미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라면은 주식을 홀드한 이후에 다음 날로 넘기게 되는 오버나잇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좀 지양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전에 이 관망 심리가 시장을 좀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유로존 소식 언제나 우리 시장에도 좀 짐이 되고 있는데 역시 또 스페인이네요. 네, 5월 마무리하면서까지도 유로존에서 끝까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인 신용등급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 가만 보면은 피치사가 내렸는데요. 그 기준을 보면은요, 트리플 A는 최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스페인이 최상급이었던 것 자체도 사실 이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금리를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올린 위기 탈출의 선두였었던 나라 호주도 더블 A 플러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A 플러스 더 아래고요. 이게 과연 시장 영향을 줄 일인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볼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가 그리스 신용 등급을 더블 B 플러스로 강등했었던 거,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요. 그건 투자 부적격 정크본드 수준으로 강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하고 이 스페인의 문제는 좀 틀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스페인의 신용 등급이 당장 문제가 되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신용 등급 하향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점, 그 점이 문제다 이렇게 본다면은 단기적인 재료보다는 중기적인 재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신용 등급이 하향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았다는 것, 시간이 가면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재료보다는 사실 미국 시장 내린 거는 미국 경제 지표 이쪽을 더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발표된 시카고 PMI 지수를 보면은요, 예상보다 하회를 하고 또 4월 수준보다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하고 더불어서 제조업 체감 지수도 이제 추세 하락으로 전환됐다, 이 점을 봐야 되는데요. 한국 역시 마찬가지죠. 금주에 발표된 제조업 BSI나 오늘 발표된 경기 선행 지수 하락폭이 심화됐다.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이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소비 지표는 강화가 됐었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제조업 체감 지수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 결국 재정 정책에 의한 경기 회복이 민간 주도 경기 사이클로 아직 넘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됩니다. 유동성을 공급하고 세금을 깎아주고 주택이나 자동차 소비 장려 지원금 투입해서 소비 지표를 아주 쉽게 호전시켰는데 이것이 민간 경기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표에서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 이 점을 봐야 됩니다. 원론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경기 둔화와 더불어서 스페인 같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유로존의 부실이 미치는 추가적인 펀더멘털 훼손이 아직 시장에 반영도 안 됐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하면은 다음 달이나 이제는 이제 6월이죠. 바로 이제 들어오는 6월이나 향후에 시장의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주변 환경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경기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좀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믿는 구석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했는데 경제 지표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실상 경제 지표가 발표가 돼도 그렇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과매도 권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를 수 있는 재료도 많지도 않고요. 여기서 추가로 하락할 경우에는 그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추이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6월 시장의 주요 변수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요, 말씀드렸듯이 경제 지표는 그다지 기대할 게 없어 보입니다. 5월 지표를 생각을 해봤을 때 5월 경제 지표는 좋았죠. 호전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전혀 반영이 되지 못했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선행지수가 꾹 누르고 있다. 경기 지표 전체적으로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의 지표는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약간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유로존 부실 문제는 6월 들어서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봐야죠. 2분기에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국채 만기가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시기고요. 특히 이탈리아 국채가 올해 중에 가장 많은 시기죠. 만기가 가장 집중돼 있다 이겁니다. 이탈리아 부실은 아직은 직접적으로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 이탈리아 쪽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탈리아 증시 흐름만 봐도 정상이 아니죠. 지금 2분기 유로존 부실로 인해서 악영향이 가장 커지는 시기가 이 6월 정도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것이 뭐 디폴트를 운운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디폴트 가능성보다 유로존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장기화되고 또 미국이나 이제 중국 쪽으로 펀더멘털 부실이 전염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부담 요인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재성, 우리나라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호재성 재료를 찾아본다면은 6월에 중순 정도에 발표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좀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009년에 발표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선진국 편입이 됐었죠. 그리고 대만이 검토 후보국으로 편입이 됐고요. 한국은 검토 후보국이 유지되면서 편입을 위한 조건이 협의 중인데 대만하고 같은 그런 선상에 있다. 이 점을 보면 대만하고 또 경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된다 이렇게 보기도 좀 약간 힘들죠. 2009년 요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경제 요인 중에서 편입 가능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점은 남유럽 재정 부실 문제가 오히려 한국에는 호재성 재료로 볼 수가 있죠. 일부 국가가 선진 지수에서 제외돼 버리면은 한국의 편입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질 테고요. 다만 이제 또 부정적 요인이 최근에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또 좀 안 좋은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이외에 2009년에 거론된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MSCI 회의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편입을 확신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 편입될 경우로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시가총액상 1.93% 정도 차지하면서 25개 국가 중에서 한 10위권에 놓이게 됩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홍콩보다 오히려 위의 단계인데요. 예상되는 이제 순유입 금액을 보면은 120억에서 한 16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선진국 수준의 PER로 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 상승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이제 과거 선진 지수에 편입됐었던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서 언제 이것이 상승 동력으로 발생이 되는가 좀 살펴보면은요. 약간의 시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시점에 1차적인 상승이 나타났었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실제 편입 시기에 나타났죠. 한 1년 뒤쯤이요. 그렇기 때문에 6월에 편입 발표되면 본격적인 상승은 뭐 1년 정도 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발표 당월 다음 달 6월에도 긍정적인 효과는 MSCI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효과가 발표가 되면은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겠다. 이 점은 호재가 나타날 그럴 근거가 있는 재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악재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호재가 있더라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 호재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그런 재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앞서 살펴봤을 때에는 추세를 무조건 추세적인 접근은 좀 어려울 것이다.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죠. 120일 이평선이 경기선이라고들 하는데요. 경기가 지금 약간 좀 위축되고 있는 국면에서 주가만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겠죠. 120일 이평선이 1660포인트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과연 돌파가 가능한가 따져볼 때 경제 지표를 보면 좀 힘겨워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만약에 경기 외적인 변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뭐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다. 그런다면 또 예외의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장세를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60포인트 정도가 하향된 박스권 상단으로 가정하고 그 부분까지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일부 현금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6월 중순의 변동 요인은 또 선물 옵션 만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번 주 후반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 또 분수령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점상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옵션 만기일만 있던 달보다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6월 둘째 주 목요일은 의미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외국인 누적 선물 매도 계약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은 좀 부담 요인입니다. 3월에서 4월까지는 외국인 누적 매도가 한 10,000계약 정도 수준에서 축소를 반복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한 4,700계약 매도가 나오면서 누적 매도 계약수를 16,000계약으로 늘리는 모습입니다. 만기를 불과 일주일 한 열흘 정도 거래일수를 한 열흘 정도 남기고 이렇게 늘리는 것은 약간 좀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볼 텐데, 하지만 파생상품 시장 악영향은 만기 부근으로 가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 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순차익 잔고가 3조 원대에 이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일부라도, 이 중에 일부라도 청산이 되면 수급에는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그 점을 봐야 될 테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6월 후반부의 프리어닝 시즌, 만기일 이후에 프리어닝 시즌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요. 6월 중순 이후부터는 기업 실적이 아마 주가에 미치는 힘이 점차 강해질 것입니다. 또 해외 악재들도 약간은 꼬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 영향력이 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6월 호재성대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나 또 프로그램 매도 잔고 청산이나 또 이런 기업 실적이나 이런 재료가 이제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수급상으로 보면 오히려 대형주가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실적을 감안하면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도 대형주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시장이 하향된 박스권이다.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중소형주나 경기 방어주 이쪽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대형주와 오히려 소비 관련주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6월 중순 이후의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좀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앞서서 조금 조정이 있었던 장을 살펴보면 IT라든지 자동차 같은 실적이 수반되는 그런 종목들이 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이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쭉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네요. 동영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역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수폭이 그다지 많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수급상의 불안 심리,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나타나야 될 때가 거의 다 임박했다라고 저번 주 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이제 거진 이제 그 매도 국면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어느 정도 변동성 확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매수로의 전환이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움직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선물 옵션 장에 의한 하나의 기술적인 변동성 확대의 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은 46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1270억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쪽에서는 7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 86억의 순매수,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15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170억의 순매도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각각 노리고 있는 종목들도 좀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매매를 어떤 종목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오장과 오장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개별 그 종목들 대형 지수 관련 대형주 쪽에서의 낙폭 과대주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매수하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삼성생명과 SK에너지, GS건설, 현대모비스, 그리고 NHN,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순매수로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순매도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기전자 쪽이 좀 핵심적으로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여전히 하이닉스 쪽의 순매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요. 5월 들어서 이제 그 외국인 전체 매도량에 이제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이상이 된다라는 거 따져봤을 때 이러한 부분 전기전자 쪽에 여전히 매도 국면이 이익 실현 국면으로 진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종목으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 SDI, KT, 삼성전기 쪽으로 순매도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 기관 쪽의 움직임이다. 기관 쪽에서 순매수하는 종목들 오늘 대체적으로 기관들 삼성 SDI와 KT 그리고 KTNG와 SK케미칼, 삼성테크윈 쪽으로의 그 순매수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순매도 종목인데요. 순매도 종목으로는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기, 그리고 우리금융, 현대차, NC소프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기관들이 매수로서 접근이 됐었는데 오늘은 동시 순매도로 인해서 이제 하이닉스의 불안 심리가 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과 이제 외국인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인데요. SK에너지, GS건설, 그리고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KTNG 등으로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긍정적인 분석 보고서와 함께 신고가가 갱신이 되는 그러한 우호적인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에너지, GS건설,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KTNG까지 이 기관들과 이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보겠는데요. 한 두 종목 정도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말에 추천을 드렸던 이제 기아차 종목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한국타이어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요. LG 디스플레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시거나 매매에 임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입니다. LG이노텍을 일단은 제외를 시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GS건설 쪽을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넣고요. 그리고 삼성테크인을 이익 실현 및 국면에서의 그 비중 축소 개념에서 제외를 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업종 내에서의 종목 교체 차원에서 삼성 SDI를 추가적으로 좀 넣는 걸로 이렇게 관심 종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포트에 좀 들어왔었던 LG이노텍, 삼성테크인은 제외가 됐고요. GS건설과 삼성 SDI가 추가로 편입이 됐네요. 그다음에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한 종목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GS건설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체적인 하나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기회는 위기에 탈을 쓰고 온다라는 이제 증시 격언을 이제 바탕으로 둔 하나의 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업황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업황도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업종의 그 중소형 건설업종에 대한 우려 심리 그리고 이제 퇴출이라든가 이러한 구조조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건설업황이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의 긍정적인 부분 반사익을 보는 쪽은 대형 건설사가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당사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전분기 대비로 해서는 25.6%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1,316억으로 지난 분기 대비로 해서 4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에서 770억 정도의 나왔는데요. 실적이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로 해서 26%가 감소된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 경기 회복 조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 또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의 최근 조정세를 면치 못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가 하락을 갖다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황 자체가 이러한 불확실성이 이제 가중되는 상황, 이러한 부분에서의 모멘텀, 하나의 구조조정,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하나의 상반된 하나의 모멘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량 건설업체와 비우량 건설업체로의 명확한 선긋기 작업이 이제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GS건설뿐만 아니고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우량 대형사 이런 쪽으로는 하나의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재평가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만큼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전반적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74,000원 부분에서 현재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75,400원 정도 수준, 800원 정도 수준까지 분할 매수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87,000원까지 1차 61선까지의 그 저항대를 생각해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널널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000원 정도 수준이 손절 라인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5일선이 하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건설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는데 일봉 차트를 살펴봐도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 차트상으로도 이 바닥을 점차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기회는 위기에 탈을 쓰고 찾아온다라는 말까지 남겨주셨습니다. GS건설에 대한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보유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코너인데요.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나흘 연속 상승 추세를 걷고 있고 점차 상승폭도 확대가 되고 있네요. 오르는 종목들 상당히 많죠? 네, 아주 많은 종목들이 지금 바닥을 탈출하면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살펴볼 만한 종목들, 지금 현재 보니까 최근까지 좀 급등세를 연출했던 그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오늘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예, 오늘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SK그룹 내에서 그 현재 그 유헬스케어 사업에 유력한 그런 종목으로서 SK케미칼이 있는데요. 신약이라든가 또는 바이오 디젤 이런 쪽에서 향후 돋보이는 실적 고전이 일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회사죠. 차트상으로도 최근에 그 바닥을 탈출하면서 강하게 그 200에서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그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승 구간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흐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난해 그 4분기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그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신성 FA는 그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회사에서 그 수주를 따내면서 강한 2차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회사인데요. 1차 상승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전고점에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역시 그 주식은 향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그 상승을 해준다는 점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그 화승 RNA인데요. 화승 RNA도 최근에 그 1분기에 영업이익이 뭐 50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고점을 갭으로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향후 실적 호전이 추가적으로 또 기대된다는 점에서 또 대량의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이러한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 때도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승 RN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뭐 4%대 수익을 거두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한 종목 저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저 신성 FA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4월에도 한번 그 4월 1일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 달 넘게 올랐었고요. 이제는 조정이 아주 짧게 마무리가 되고 다시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위치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첫 상한가 나오고 이틀 정도 지금 세워두는 그런 자리죠. 현재 구간인 그 5,900원, 뭐 950원 현재가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그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지지 라인을 좀 짧게 가져가 보는 전략이죠. 이틀 전에 저점, 그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만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지 라인을 현재 그 5,6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 단기적인 고점이었던 지난 고점 7,500원 전후를 단기 목표로 보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데요.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된다는 점에서 역시 그 직전 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나 일단 전 고점에서는 대량 거래가 터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서 한번 다시 접근해 볼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성 FA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8%, 코스닥이 1.9% 각각 오르고 있네요. 오늘 시장 점검도 한번 해보고요. 많은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매수하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메리츠종금증권 동소문지점의 신종익 과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코스닥 쪽이 저 눈에 띄는 그런 양상이네요. 네, 뭐 시장 상황은 전체적인 흐름 생각보다는 조금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 오늘까지 뭐 미국 시장에 좀 하락에 대한 악재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전체적인 힘이 외국인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주지 않는 가운데 어떤 기관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좀 강한 흐름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지난주에 제가 1600 밑으로 가면 주식이 좀 싸다. 우리 뭐 PER 9배 이하의 수준에서 주식은 좀 사봐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 이제 1650선에 대한, 단계를 보면은 지금 대부분 우리 북한 리스크의 부분이 나왔을 때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땐 1650의 부분이고 전체적인 큰 흐름은 아직 크게 바뀐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큰 흐름 안에서는 박스권에서 1650 이상 올라가면 주가 수준이 단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줄 만한 새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을 좀 짓누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지션은 공격적으로 쫓아가는 전략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갔을 때는 1650에 가까웠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시고 또 다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장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빠질 때는 조금 심리를 안정시키면서 저가 분할 매수하시고 1650 딱 밴드를 1600에 놓으시고 1650 근처 가면 주식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부분이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정확하게 맞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주변 변수를 같이 복합해서 시장을 보시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적으로 1600 밑에는 싸다, 1650에 오고 하면 단기적에 대한 모멘텀의 부재고 유럽발 리스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그 안에 이제 종목별로 조금 내 종목이 좀 더 시장에 세게 움직이느냐, 좀 약하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비중을 축소 전략과 늘리시는 전략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좀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의 목표치가 1650 이상으로 오면 조금 더 오버슈팅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이 좀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ISM 제조업지가 6월 1일 날 미국에서 발표한 경기 선행지수가 좀 꺾였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예상치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두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올 때일수록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현금화 전략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1650선 비중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개별 종목 따라 또 다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저희가 상담을 받게 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많은 종목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를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지금 전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LG전자 이분 아직까지는 그래도 원금 회복은 못하신 상태고요. 우량주에서 그 LG전자 제가 한번 상담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참, 그동안 IT 관련주 중에서 가장 많이 못 올랐던 주식이고, 실적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백색가전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단기 13만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입니다. 휴대폰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1%가 안 되는 양상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떨어지면 외국인이 살까? 그리고 기관은 왜 공격적으로 팔까? 이 부분이 LG전자는 가장 일반인들한테 좀 화두가 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인데, LG전자에 대한 휴대폰 부분은 좀 늦게 쫓아갔다. 스마트폰 하반기로 가면 나올 것이다. 그거에 대한, 그리고 지금 현재 가전 부분에서 충분하게 커버하고 있다. 현재 밸류 이상 싸다라고 보고 있는 게 외국인의 시각인 것 같고, 성장 모멘텀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중에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LG전자 지금 현재 입장에서 10만 원 이하로는 싸 보이긴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강해질 때는 또한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국인에 대한 좀 긴 시각을 놓고 본다면 기업의 어떤 이때까지 해왔던 기업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연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 경쟁력을 찾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핵심 키워드인 것 같고요. 단기 차트로 보신다면 10만 원대의 이탈 부분이 나오면 단기 손절매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 시장이 좀 안정되고 좀 더
하반기로 갈수록 좀 나아지고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관점 안에서 12만 원에 대한 부분은 좀 견제하시는 게 12만 원은 쉽게 후발주자으로서 스마트폰의 후발주자으로서 쫓아가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2만 원에 대한 부분을 좀 견제하시면서 좀 종목의 업황에 대한 부분을 조금 향후 좀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LG전자는 좀 보시면서 사신 가격 이상에서는 조금 더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이 좀 효과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비중을 축소하면 또 축소한 만큼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관심 종목 쪽으로 관심을 이동하시는 게 그런 게 좀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종목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778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이 소외된 종목도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코니글로리라는 종목을 50% 보유하고 계시는데 5,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하이셀이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50% 가지고 계시고 61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호재가 예상돼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전망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두 종목 살펴보죠. 네, 5,200원대에 사셨으면 기술적 반등이 좀 단기 낙폭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을 때 사신 것 같은데요. 호재성 재료는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자회사인 네오플랜트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추진 중이었던 광산 개발 부분이 이제 해외 채굴권을 획득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틀 연속 좀 강한 모멘텀을 보이면서 오늘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부분인데 기존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하고 컴퓨터 설계 부분입니다. 일단은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이런 채굴권에 대한 부분이 이익 개선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에 대한 이 주식의 하락 패턴을 좀 벗어나기는 좀 단기 모멘텀으로 봤을 땐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에 큰 하락 추세선에 지금 흐름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는 모습인데요. 지금 채굴권 획득으로만은 이 추세를 완벽하게 6,000원까지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좀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4,000원을 이탈했다가 올라온 쌍바닥 패턴을 밑으로 이탈했다가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지금 사신 가격에 거의 오늘 목전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가에 대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일 연소석상 재료에 대한 연소석상이 있으면 사신 가격 이상에서는 조금 매도 전략을 쓰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채굴권이라는 게 광산 개발하고 채굴권 획득하고도 좀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그 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5,500원 수준 정도 앞전 고점이었던 5,500원 수준 정도의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단기는 하반기 4,000원대에 대한 앞전 저점이었던 4,000원을 이탈하시면 손절의 라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닉글로리를 살펴봤는데 사신 가격 이상에서는 좀 매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비중 조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전략 매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전략 매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실적 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래 갖고 있는 사업 자체가 워낙에 힘든 사업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성장성이 안 보이는 데다가 캐시카우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매도 전략을 쓰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닉글로리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었죠. 하이셀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똑같이 LCD 실적 부분이 조금 안 좋은 종목을 두 가지 다 갖고 계시는데 LCD 백라이트 CT 부분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LCD 업황은 굉장히 개선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업황에 대한 개선이 속도가 빨랐는데 실적은 못 쫓아온 기업인데 2분기부터 실적이 조금 턴어라운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막 흑자 전환을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2분기는 조금 이익폭이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차트 모습으로는 600원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면서 좀 주가 수준은 한 단계 레벨 다운된 모습인데요. 다시 지금 수준은 61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정도에 사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전에 제가 보기에는 2분기 실적 호전세가 조금 더 양호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인 650원 정도에 근접해 오시면 조금 매도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 550원에 대한 박스권 하단선에 대한 부분이 다시 이탈이 나오면 어떤 손절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저희가 빠르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후성을 한번 손봐드리도록 하죠. 3,65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분 역시 비중이 100% 현재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도 있으신 상황이고 오늘 좀 오르고 있긴 한데 이렇게 비중 조절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3,650원이면 주가 수준은 다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시면서 다시 리바운딩 나올 때 좀 쫓아 사신 것 같은데 하나의 팁은 이런 종목
박스권을 하향 이탈했을 경우에 주식은 좀 단기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 주식은 매수하시는 전략은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실제로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다는 건 추세가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시세의 하락을 아래쪽으로 조금 연선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매수 전략은 별로 바람직한 전략은 아닌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후성은 일단은 냉매가스하고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대한 사업 영위가 실질적으로 가장 이슈화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봐줘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권 유엔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사업 영역을 처음 받았죠. 후성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받은 회사인데 거기에 대한 그 이산화탄소의 배출권에 대한 이익 규모는 좀 더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실적으로 돌아오고 냉매가스 부분도 가전 부분의 호황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호전되는 모습인데 주가의 단기 급락은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회사의 펀더멘탈상으로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을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3,650원에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땐 3,400원 수준 정도의 21선 나와오면 비중을 조금 더 줄이시는 한 50% 정도 너무 100% 많이 갖고 계시니까 50% 네. 정도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향후에 대한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실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4,000원 나머지 50%는 4,200원 수준 정도까지는 좀 길게 놓고 보셔도 될 만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후성 3,400원 선에서 비중을 50% 수준으로 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4% 가까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저희가 화면상으로도 살펴봤을 때 차트가 좀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후성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좀 대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현대모비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3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수에 연동을 해서 조금 짧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지수의 연동은 1650선에 근접해 오면 실제로 비중을 좀 축소하시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모습을 좀 견제하신다면 그 전략이 좀 바람직한데 오늘 그런 뉴스가 좀 자동차 관련된 중국 쪽 매출이 우리 국내 매출보다 2배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돌면서 이제 자동차 업황 자체가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지는 모습인데요. 모비스는 현대그룹에 대한 부분, 자동차 기아차, 현대차에 대한 최대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추세 오늘도 신고가를 냈다가 좀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큰 흐름상 안에서 수급적인 부분 아직 주도주 영역권에서 탈락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시장이 지금 시장의 생각 외로 내일까지는 오늘 저녁에 뉴욕 시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은 내일까지는 이 시장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진다면 거기에 대한 전략 일단 20만 원 이상에서 조금 더 그 매도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 다시 지수가 조금 흔들릴 때 다시 조정받을 때 재매수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만 원 선에서 매도로 가면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비중을 현대모비스 같은 그 주도주 영역군들은 비중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비중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30% 30% 정도 되시면 비중을 15% 정도 절반 정도 줄이셨다가 다시 조금 더 시장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때 다시 비중을 채우시는 전략. 이런 주도주 영역군들은 전체를 다 매도하시는 건 조금 리스크하기 때문에 그 비중 축소와 어떤 전략적인 그 단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움직이면서 같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대모비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20만 원 선에서 비중을 15% 정도로 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이렇게 해서 현대모비스까지 살펴봤고요. 한 종목 더 보도록 하죠.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하이닉스를 24,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분 역시 좀 비중 조절에 애를 좀 많이 태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100%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이닉스 기업적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하이닉스에 100%를 다 갖고 계시면 종목이 조금만 움직여도 심리적으로 불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죠. 이 기업 자체를 냉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수준이 이게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를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견지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가격 추이를 좀 잘 보십시오.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이 벌써 고점이 나와서 계속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하이닉스가 왜 나올 것이냐라고 고민을 해보시면 업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계속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흘러나오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 가격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하이닉스의 반도체 가격이 디델 가격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터닝하는 순간이 하이닉스가 단기 외국인 매도세가 좀 주춤하면서 기간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반영이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기는 지금 단기적으로 121선 라인이 조금 이탈을 하지 않으면 지금 24,300원 정도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122선이 이탈을 하지 않으면 지금 매도보다는 그냥 보유 유지 관점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은 조금 높으시기 때문에 26,000원 이상 올라오시면 다시 조금 더 그 힘의 세기를 보시면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50%까지는 좀 축소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시황 업황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되고 2분기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조금 더 50%는 고가를 넘어갈 수 있는 3만 원대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는 50% 정도는 3만 5천 원 수준까지도 충분히 슈팅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이닉스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한전 KPS에 대한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네요. 이분께서는 주식거래를 잘하신 건지 아니면 운이 좋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이 5만 원인데 오늘 11% 가까이 오르기도 했거든요, 장중에. 예, 좀 상승폭이 좀 줄었네요.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이 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뉴스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상승 정도면 뉴스가 나왔을 것 같은데 12%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그렇고 한전 KPS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말씀은 원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유일한 종목으로 우리 원전 정비 전문 회사로 해외에 진출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원전 사업이 확대가 될수록 좀 긍정적으로 정비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좀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워낙 긍정적이고 한전기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전 KPS가 그 원자력 관련주의 2등 주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전기술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가지고 매매를 좀 같이 좀 참고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5만 좀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4,000원, 55,000원의 앞전 고점 박스권 이상의 급등이 나온다면 어떤 원전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고 터키라든가 지금 동남아 아시아권 쪽이라든가 지금 원전에 대한 확대가 굉장히 전 세계가 러시 정도로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15년, 12년까지는 13년까지는 계속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터키 원전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네요. 이에 따라서 한전 기술과 함께 한전 KPS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심 종목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그 종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오늘은 SK케미칼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아까 패널 앞에 분도 말씀을 좀 하시던데, 일단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지금 어떤 사업성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땐 수급의 주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주춤하면서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기관의 매수에 대한 힘입는 종목군들에 대한 포커싱이 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SK케미칼은 이제 그린케미칼 사업 부분의 수익성이 좀 개선 속도가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2, 4분기에 판매 가격이 좀 인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월에 들어가면서 신약에 대한 이슈가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신약 이슈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장 동력까지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점에서 좀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4%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우량주는 이렇게 단기 급등한 종목군들을 쫓아가면 걸립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농담삼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조정 시 매수가는 61,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 전략을 내일에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앞전 박스권 상단에 보였던 이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보였던 박스권 상단 부분이 69,000원 수준 정도 좀 목표가를 두고 손절가는 지금 단기 22선 라인이 있는 55,000원이 이탈했을 경우에는 손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포인트는
기간 매수가 좀 센 종목들, 거기에 실적 호전과 성장 동력이 같이 모여져 있는 종목군들로 좀 종목군들을 좀 압축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어가는 장세보다는 그렇게 좀 압축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효과적인 전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매매 팁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일단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실적 전망이 아주 좋을 것 같은 기업, 그 기업 쪽으로 한번 압축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신종익 과장과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상승폭이 점차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 오르면서 이 마감을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1.7%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 순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장 마감 상황과 함께 주요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